최근에 중앙일보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보수의 위기를 촉발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과제를 물었는데요. 그 결과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수 위기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 1위가 비상계엄으로 나타났고요. 2위가 정치적 내분, 3위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계엄 관련자와의 절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극우 세력과의 단절이 2위로 나타났고요. 계파 정치 청산까지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퇴임을 했는데 이 퇴임이 국민의힘의 쇄신의 시작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쇄신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의 대참패, 제가 알기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가장 큰 표 차이의 패배입니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누구 하나 불출마 선언한 사람, 누구 하나 석고대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석고대죄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은 사실은 12.3 계엄 직후부터 있었어야 됩니다. 12.3 계엄이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리절연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던 극우 아스팔트 우파와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엉거주춤 왔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라도 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으면 보통 항상 한국 정치의 정상적인 문법으로는 완전히 석고되지 않은 입장에서 갈아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개혁의 방향들을 제시를 했고 적어도 우리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려면 적어도 그 심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심야 쿠데타를 벌였던 그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그리고 이 탄핵 반대를 했던 당론을 공식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 이 두 가지 정도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제가 의원총회를 제가 배지를 안 달아봐서 모르겠는데 의원총회를 하면은 다 비공개를 하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중진들이 다 폼 잡고 있고 초선 재선들 안장 채워가지고 이야기하면 분위기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갑론을박하면서 시간 끄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제 같은 경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신 분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명의로 문자를 보내서 의총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떠들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질문한 것처럼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가 우리 변화와 쇄신의 시작점이 돼야 되는데 변화와 쇄신을 가로막는 저는 또 다른 퇴행의 시작점이 될까 봐 많은 당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후보의 재판을 기다리느라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탄핵 반대라거나 그 이후에 벌어진 당내 이런 분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없었고요.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분의 그 인식을 저런 일도 어떻게 떳떳하게 공식 고별 기자회견인가 뭐 이거 하면서 얘기를 하나 싶어요. 아니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견리 사이에서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견이 수명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 이런 뜻이거든요. 대충 이 양반은 비상계엄 그죠? 내란 저희 내란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아니냐 이제 그 비상계엄 그 국민의 혼란함과 그 헌정질서의 위기가 딱 닥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을 떠올렸단 말이야. 야, 아주 저 양반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분이 그 사선인가요?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5선입니다. 5선이에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구나. 와, 진짜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되게 의롭고 생각이 바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도부가 선택 잘못하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저는 12월 3일 날 밤에 한동훈 당시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 쳐야 된다고 봐요. 그 짧은 순간에 어쨌든 선택하고 이건 아니다고 싶으니까 뛰어가자고 그랬고 국회로 오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로 당연히 뛰어가야 되는 국회의원들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일반 의원들이 아니고요. 도대체 그들이 용산하고 무슨 통화를 했고 의견을 서로 맞춰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확인해야죠. 그러나 제대로 된 선택하고 했었다는 사람들은 그 국민의힘에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시 보고 어떤 선택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이 몇 줄 들으면서 와 진짜 세상에 국가적 위기 앞에 정파적 이익을 생각했구나 이 양반. 예.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예. 이른바 친윤계 찐윤이라고 표현도 하고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한국 정치를 많이 퇴행시켰다라는 데서는 다들 대체적으로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동의는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죠. 말씀하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그 고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헌 관련한 일 그 뒤에 있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재판을 기다렸다. 대선이 있을 텐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했다. 그 논리는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논리예요. 결론은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 안 하신 게 있죠.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에 동의했던 그 약속을 며칠 안 가서 파기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후임을 지명해서 임명하려고 했고 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그 윤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알고 이걸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12월 12일 그날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거 내란 자백에 가깝다는 얘기까지 간 겁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신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 내부의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께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예.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에 있어서 퇴행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행태였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자신은 분열을 막으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추진이 오히려 분열을 불러왔다는 그렇게 읽히는 그런 발언들까지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또 취지의 발언도 했고 그래서 다시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가면 민주당 시각에서 볼 때 국민의힘의 쇄신의 시작이 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런 발언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장점은 솔직함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바를 다 얘기하시고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수권의 분열로 인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사과하지 않고 잘못한 게 있어도 버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후배 정치인들한테 이제까지 계속 주고 오셨던 것 같고요. 아까 여론조사 소개하신 걸 보면 국민들은 정확하게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원인도 무엇이고 해결 방안도 무엇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 8%밖에 차이 안 나니까 대선 때 우리가 진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 같은 것들을 공격하고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것 같으니 우리가 여기서 단일 대우 계속 유지하면서 무슨 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뭉쳐야 산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어제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게 바른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국민의힘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래서 230표가 넘는 보수 진보가 다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탄핵을 하고 비록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바른정당이 상당 기간 힘든 과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보수가 합쳐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래도 조금은 용서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의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이번에 41%를 얻었지만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그 격차를 좁히는 게 더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대패를 했으면 대선은 5년마다 들어오는 거니까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최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결국 찐윤들이 계속 친윤들이 당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분들이 지지하는 분이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러면서 지금의 원내대표가 자기가 임명한 비대위원장하고의 갈등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저희가 그냥 웃고 있기는 조금 너무 씁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신임 원내대표 네. 선거가 있는데 쇄신의 시작인가 아닌가의 가늠자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걸로 봐도 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선출이 되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선출에 의한 권력이니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지금 또 마침 6월 30일까지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내대표 선출된 분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이에 저는 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올바른 방향에 합의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예. 지금 우리 두 분 다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 저희들도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다고 좀 낙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저께죠. 재선 의원 16분인가요? 재선 의원들이 다 연명을 해서 이 개혁의 방향이 맞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마하는 원내대표 후보 두 분은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답하라.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내대표 후보한테 질문한식을 갖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고 더 눈여겨볼 점은 그 연명한 서명한 분 중에 조중훈 의원도 있고 박수영 의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도 이제는 이 현역 의원께서 이대로 가서는 우리 다 죽는다는 걸 지금 제가 볼 때 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명성 뒤에 비공개 의총이라는 익명성 뒤에 그 4선, 5선 중진들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3선은 3선대로 당의 진로와 나아갈 길을 좀 고민하셔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누가 되든 지금 뭐 두 분 지금 후보로 좀 선언을 했습니다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그런 당의 큰 분위기 쇄신하지 않고는 다 죽는다. 쇄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공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저는 합의하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주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것으로 아마 그 투톱 체제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앞서 의원 2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웃으셔서 그 의미심장한 웃음은 무엇일까요? 뭐 실명이 거론돼서 좀 그런데요. 뭐 조정훈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 예를 들어 박수영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를 저희 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뭐 조정훈 의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또 이제 눈여겨보는 다른 의원분들은 뭐 권영진 의원이나 뭐 조은희 의원, 이인선 의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 권영진, 이인선 두 분은 이제 대구가 지역구잖아요. 조은희 의원은 고향이 이제 경북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구주류, 친윤 쪽과 가까운 분, 거기에 속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임기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서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들이 두 가지가 나온 것 중 하나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장면은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장을 하는 장면이 어제 나왔다. 사퇴 안 해도 됐어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뭐 12월 11일까지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뭐 사퇴 의사를 밝혔네. 그래서 계속 직무를 하나 했지만 어쨌든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가장 그 구주류의 그래도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퇴장을 했다는 것. 새로 어떤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된다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던 때의 원내 지도부의 모습은 아닐 거다. 그렇게 늦었지만 느리게 보이지만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상황이고 거의 그 임계점에 육박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멀리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혁신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하고 또 여당으로서 이 국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상대 진영이 또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그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좋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예. 정파적 이익으로는 따지면 좋아요. 근데 비밀인데 그러니까. 근데 국가적 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끼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 바라보면 저기가 망하면 우리가 좋죠. 이렇게 생각을 정치적 이익을 정파적 이익을 생각하면. 근데 나라 전체를 보면 그 뭐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이때 국민의힘 혹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좋은 조언 이런 게 있어야 해요. 같은 편이라서 말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여당이 주로 그렇게 하면서 국정에 대한 힘을 실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그게 합리적이어야 그 뭐가 되죠.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도부가 되어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국민들도 야당 얘기도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예. 그 국가 전체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적인 위기에 정파적 이익을 생각했던 사람이 권성동이구나. 제가 그거를 보고서 저도 잘 아는 동료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판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 입장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가져오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또 보수 정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혁신하고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바라는 혁신 지점도 있거든요. 계속 승리할 것 같으면 또 우리도 안주하거든요. 그런 안주를 떨쳐낼 수 있도록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해주고 분발해주시면 저희도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하고 예. 국민한테 더 칭찬받을 경쟁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평소에 이제 국민의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의 당 문제는 더 객관적으로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내대표는 두 분 후보자 한 분 한 분의 면면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은 수도권, 한 분은 TK.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밖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고 어떤 분이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두 분 다 원내 수석부 대표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재선 때. 두 분이 보여준 모습이 다르기도 했어요. 그런 예. 점도 영향이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보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굳이 자세히는 또 안 말씀드리려고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혁신의 주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예, 두 분이 지금까지 당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끌어왔던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른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니까 지금 국면에서 분발을 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토론이 경건하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네.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좀 확장할까 했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죠? 예, 한 3분 정도 남아서 짧게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앞으로의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간략한 말씀을 두 분이 차례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뭐 이른바 홍준표 전 시장의 뭐 계속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또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우리 당의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저는 보수 재편의 그 큰 지금 변수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저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당이 이번 이 진통을 계기로 해서 정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의 바람직한 방향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의를 모아서 그 에너지를 모아주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당원과 함께 민심과 함께 가면 밖에 있는 홍 시장님이나 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당이 계속 죽을 쓰거나 우리 당이 계속 4분의 1 되거나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그분들의 그
말들이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 재편에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고 보수가 해체되거나 분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당이 우뚝 서면 보수는 단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뭐 이준석, 홍준표 이 두 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 당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그 부분 뭐냐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보수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 그 지평까지 저희가 개혁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저희는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리적인 뭐 인적 결합 이걸 떠나서 저희 당이 잘 혁신을 해서 이준석 후보가 주장했었던 것까지 그렇게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당으로 변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홍준표, 이준석 이 두 분이 저희 당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의 일주일 인사 얘기부터 또 1호 법안 국무회의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도 짚어봤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